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고, 데모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한 5, 6일 전에 러시아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죠, 지르콘이 실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생각한 데는, 짐작한 데는 많은 국내에서 보도를 안 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군사적 이벤트죠. 전 세계의 무력 균형에 변동이 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몇 가지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CNN 보도인데, 1월 5일 보도죠. 타스 통신, 러시아 타스 통신을 언급하면서 이제 푸틴이 러시아의 군함에다가 호위함으로 이제 나중에 파악이 되는데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뭐 기사 내용도 그렇고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죠. 약간 떨떠름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가지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푸틴이 한 18년 정도, 2018년도에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면서, 그때 봄이었을 거예요, 3월달. 그래서 한번 자랑을 한 다음에 허풍이겠거니 했는데, 왜냐면은 뭐 엄청난 무기들을 한꺼번에 한 대여섯 가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과는 좀 다르게 21년에 저기 북극 근처에서 실제로 지르콘 발사 실험을 해요. 그걸 성공했다고 발표를 해요. 자, 그때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왜냐면 미국은 이게 못 가진 무기고, 예전에 시도했다가 좀 쉬고 있는 동안에 러시아가 달려나간 거고, 다시 시작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죠. 그 전 세계에서 미국은 두 개 다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걸 동시에 가지게 된 거니까 좀 떨떠름하죠. 예. 그런데 그게 또 뭐 실험 성공 긴가민가 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대로 그때 23년에 배치한다고 했어요. 23년 되자마자 배치한 거예요. 그냥 배치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최신 호위함에다 실어서 대서양, 인도양 간다 그러면서 지중해 거쳐서 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버린 거죠. 지중해는 우크라이나 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해역이죠. 연합군의 함대가 꽉 차 있을 수 있는 그런 해역이란 말이에요. 예, 떨떠름하죠. 예. 자, 러시아에서는 이걸 상당히 좀 중요하게 취급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상으로 이 이제 3자가 이제 만나서 이제 뭐 대통령이 함장에게 국방장관을 통해서 지시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의미 있는 행사다, 의미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게 맞죠. 예. 세계 최고의 최고속의 순항 미사일이 작전을 전투태세에 돌입했으니까. 자, 뭐 푸틴은 아실 거고, 왼쪽 밑이 쇼이구 국방장관이고, 오른쪽에 이제 바짝 긴장했는 사람이 호위함, 이번에 지르콘이 배치된 호위함이죠. 예, 처음으로 배치된 거니까. 고시코프함의 함장이고, 이 고시코프함이 2021년도에 아마 시험 발사, 해상 발사했을 때 함정에서, 그때도 아마 관여된 함정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르콘인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배치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서방 측에서는 될까 말까, 뭐 저게 너무 이제 액면이 너무 거창하니까 실제로 가능할까? 뭐 또 너무 또 위협스러운 무기다라고 좀 과잉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얕잡아 보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스펙은 러시아가 발표한 스펙입니다. 예. 비행 속도 아마 최고 속도인 것 같은데 마하 9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마하 5 이상이 넘으면 극초음속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사거리는 1,500km라고 러시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미국 쪽의 자료를 보면은 500km 정도라고 적혀져 있어요. 러시아는 살짝 과장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미국은 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순항 고도는 보통 한 20km. 저거는 뭐 저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하이코어라고 그러죠.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한 2위권 내지는 3위권 중국하고 다투는 수준인 것 같아요. 미국보다 앞서 있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있어서. 그게 좀 놀라운 반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도 그걸 하고 있는 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예, 유사한 스펙이 나온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로쿤 이거는 사실이다. 거꾸로 또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거리란 부분은 1000km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을 위시한 나토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사거리가 이제 되는 거죠. 몇백 킬로 수준이면은 뭐 근해에서 정도밖에 못 쓰는 거고 이게 잠수함 발사 실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위협이 안 되는데 1000km가 넘어가게 되면은 위협스럽죠. 이제 상당히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략적인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사거리가 더 길어질 수도 또 있겠죠. 현재는 일단 저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뭐 또 계속 기술 개발이 꾸준히 되고 있을 거니까 뭐 누가 틀리다 맞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핵탄두 같은 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예전에 뭐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하는 핵폭탄도 있었잖아요. 뭐 그리고 또 핵 배낭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한 병사가 짊어지고 다닐 정도의 핵폭탄의 크기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절대적인 파괴력이 아니라 핵폭탄이기만 하면 충분한 그런 또 전쟁 환경으로 바뀌어졌고 또 과거에 비해서는 작은 크기에도 훨씬 강력한 탄도가 또 들어가는 또 시절이 됐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면 이제 사거리란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 수단이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불균형의 시작이다. 예. 미국 합참의장이 인정한 것처럼 현재는 극초음속이면 그게 활공이든지 순항이든지 발사는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중간에 추정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렵다. 그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불균형의 시작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쓴 것이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2021년 당시 시험 발사했던 그 거리예요. 러시아는 이걸 900km라고 그러고 뭐 이거 갖고는 알 수는 없어요. 화살표 시작과 끝이 뭐 실제 표적이 있던 위치였는지 발사하는 함의 위치였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 보면 500km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자, 그리고 실제 사거리는 1500km다. 그때 실험은 900km짜리를 했다라는 게 러시아의 이야기예요. 그때 수상함에서 했고 고르초프 함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수상함은 잠수함 발사 시험도 뭐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특이하진 않죠. 뭐냐면 우리 뭐 하푼 같은 대함 미사일도 보면은 함정에서 발사하는 게 있고 의뢰관을 통해서도 또 발사하죠. 왜냐하면 발사관은 다 533mm 발사관을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고르시코프 호위함인데 5,400톤급이니까 우리로 치자면 뭐 이순신급 구축함, 예, 뭐 구축함이라고 불러도 되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호위함이라고 이렇게 겸양스럽게 이름 붙이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러시아 해군이 구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새롭게 이제 군을 현대화하면서 새롭게 건조하기 시작한 함정이에요. 이게 최신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배치가 이게 안 적었는데 2018년에 된 거예요. 그리고 한 10척 정도 건조할 예정이고 현재 한 2번 함까지는 배치가 됐고 3번 함이 지금 시험 항해 중이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르시코프 함은 그 첫 번째 함정이에요. 이게 454인데 고르시코프는 417이에요. 사진 예쁘게 나온 게 없어서 일단 요 454 아마 이게 2번 함인 것 같은데 그 러시아 해군의 최신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명령을 한 것이 함장한테 국방장관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완료하고 뭐 대서양 지중해를 거쳐서 인도양까지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래서 그 지중해라는 게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현재 긴장 상황하고 길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는 이제 최신의 함정답게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지르콘 들어가죠. 칼리브라는 이제 순항 미사일 쪽이죠. 칼리브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처럼 쓰는 게 있고 대한 미사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끝에는 뭐 대한 미사일로 쓰는 것은
끝에 가속이 뭐 상당히 초음속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닉스는 뭐 처음부터 초음속 미사일로 개발된 거고 대한 미사일이죠. 저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야훈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거고, 우리도 21년인가요? 초음속 대한 미사일 공개했잖아요. 그것 오닉스와 기술적인 뿌리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자, 이게 이제 러시아 해군의 함정에 이제 여기도 최근에 다 VLS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식으로. 예전에는 좀 뭐 이렇게 리볼버 탄창식으로 생기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또 단지 이제 러시아 미사일대 특징은 콜드 론치를 하니까 밑에 설계라는 부분에서는 미국형 그 수직 발사대, 우리도 미국형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 조금 간소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늘에 퉁 솟구치기 한 다음에 이제 주추력이 불을 붙기 때문에 이 내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밑에가 조금 요구 조건이 좀 약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미사일이 빠져나오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 대표적인 미사일들이 쭉 돼 있는데 지르콘이 제일 오른쪽일 겁니다. 예. 저 뚜껑 부분은 이제 이륙하자마자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전형적인 그 안에 스크램젯 공기 입구 흡입구가 나타나게 되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는 아마 칼리브라 순항 미사일 쪽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여기서 다 발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도 대충 유추가 돼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오닉스 야훈트고, 우리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 2년 전에 공개된 거, 그것도 저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실은 화면만 공개됐지 사진이 공개되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착한 최신의 호위함이다. 5,400톤급. 여기에 지르콘이 세계 최초로 이제 배치가 됐다. 뭐 이런 거죠. 그 배치된 함정을 지금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해역으로 보냈다. 푸틴이 직접 나서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저걸 저렇게 돌아가지? 대서양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중해로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흑해예요. 흑해가 있고 왼쪽 위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있죠. 예. 그리고 요 오른쪽 위쪽으로 러시아하고 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흑해하고 여기 지중해로 나오는 여기 그리스 옆에가 이스탄불, 저기 조그만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뭐 딱 봐도 엄청나게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갖고 이제 옛날에 욕심을 많이 냈던 거고, 그리스하고 사실 터키가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진 것도 그리스가 저쪽을 욕심을 좀 많이 냈기 때문이죠. 저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아시아고 왼쪽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죠. 예. 그런데 저기에 지금 튀르키예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놨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두 나라 앞에 어느 것도 이것을 지나가지 못해라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 배도 못 지나가고 우크라이나 배도 못 지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르시코프 함이 이리 오더라도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흑해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그런 말씀 이제 사적으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보면 이제 지르콘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처음으로 이제 배치가 됐는데, 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게 입법조사처 보고서라고 2020년 6월 9일에 나온,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이 보고서예요. 예, 언론의 보도를 좀 타서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 긴가민가 조금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 보고서의 제목이 뭔고 하니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예, 좋은 제목이네. 예, 그죠? 예. 그래놓고 이 뒤에다가 마지막에 나가며 맺은 말이죠.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 우리 이야기를 딱 했어요. 이렇게 뭐라고 적었냐면 읽어볼게요. 한자 한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 읽어보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 체계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학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호주 쪽하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 어디하고 공동 연구를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결과물도 있고,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 그다음 국과연은 2004년부터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 기간 개발, 램제트 나오죠. 2004년부터 했어요. 7년까지 추진 기간 개발 끝냈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우리 초음속 미사일, 대함 초음속 미사일의 엔진이 된 거예요. 저게. 그래서 뒤에 시간이 한참 걸렸죠. 실제 배치되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영상에서 의견을 낸 것은 소형화, 비행기에 달기 위해서. 그냥 달면 돼요. 되는데 내부 무장창에 넣으려면 많이 소형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시도하다가 잘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은 스크램젯으로 넘어갔다. 그 후속 연구로서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하이파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실시. 이게 뭐냐면은 그냥 스크램젯 엔진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램젯의 역할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스크램젯이 되는 거예요. 뭐 스크램젯 엔진이라는 것이 램젯의 발전형이니까. 그러니까 저때 하면서 저 기술이 또 습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소형화는 초음속 미사일 소형화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해서 이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도 용이했던 거예요. 소형화 시키는데. 자, 그렇게 됐죠. 그 다음 11년부터 17년에는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등의 성과를 올렸다. 그때부터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소형 무인기용 어제 마이크로 가스터빈 엔진 같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다음 덕티드 램젯 이런 것들에 이미 파생형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적용을 해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나중에는 6세대 전투기를 위한 복합 사이클 엔진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연구실도 있잖아요. 여기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터보젯 엔진과 램젯 엔진을 섞은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마하 한 1, 2 정도까지는 터보젯, 마하 한 2 이상에서는 무리하게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고 램젯을 쓴다. 그러면 속도도 비행기가 훨씬 빨라지죠. 순항 속도 자체가. 그리고 연료 절감이 많이 되죠. 항속거리가 길어지죠. 그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 보여요. 확인이 돼요. 지금 1, 2년 지나니까 더 그림이 보여요. 그새 여기저기서 우리의 성과들이 나왔었잖아요. 거꾸로 적용시켜보면은 그 100%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스케줄대로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한 2018년부터는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국판 지르콘이에요. 2022년도에 공개됐죠. 21년도에 공개됐죠. 시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022년에 비행 시험을 할 거다라고. 이 계획보다 빨라요. 1년이. 완료됐겠죠. 뭐 그러면. 네. 이게 기사화 됐을 때도 사람들 긴가민가해서 왜냐면 처음 듣는 소리니까. 초음속도 뭐 딴 나라 이야기 같은데 극초음속이라면은 뭐 다른 은하계 이야기 같이 아마 대부분 접수가 됐었죠.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보고서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2021년에 한꺼번에 다 등장했죠. 2021년에 이제 아마 국방부 쪽에서 공개한 화면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동영상이죠. 초음속 대한미사일 램젯이죠. 그래서 마하 3에서 4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유사한 비행 체제인 유사한 무기 체계인 뭐 야혼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거리가 400~500km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기존의 해성 대함 미사일 쓰던 그 경사발사대에서 운용할 게 당연히 디자인이 됐겠죠. 아니면 한국형 수직 발사관. 그리고 뭐 당연히 필요하다면은 잠수함 발사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실현이 돼서 모습을 보였고 배치됐을 것으로 봅니다. 예. 현재 이 미사일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국에서 저기 함정을 향해서 발사했을 때 가상 적에게 저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사실 엄청난 타격 무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동해, 서해, 남해 쪽에 그 좁은 해역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원한다면은 해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지상에서도.
자, 그리고 같은 해 이제 좀 전 것은 아마 중반쯤이었고 후반점에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뜬금없이 공개를 했죠. 예, 스크램젯 엔진 한국판 지르콘이에요. 아까 그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예요. 지상 발사형이에요. 그 동영상까지 공개됐죠. 예, 지상에서 발사되는 거 뒤에 부스터죠. 앞에 이제 부분이 한 절반가량 부분이 지금 미사일인 셈인데 그때 이미 스펙도 나왔어요. 뭐 길이 8.9m, 직경은 70에서 80cm 가까이 되는 것이고 무게는 2.4톤, 시험 속도 마하 5에서 6. 예. 저런 거는 어느 정도 약간 보수적으로 적었겠죠. 속도 같은 거는. 예. 그래놓고 2022년에 실 비행 시험을 한다 했으니까 이미 시제는 나와 있는 것이고 지상 시험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해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이미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고서에서 언급됐던 차근차근 쌓아 올린 그 기술들이 그대로 누적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비행기 하늘에 띄우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한 1, 2년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스케줄상으로는. 거의 같은 레벨에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럼 그 다음 어디냐? 예. 일본은 이제 30년대에 가서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예전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10년, 20년 놀다 보니까 인력이 없죠. 예. 다시 하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 일단 활공형부터 하고 있죠. 활공형부터. 활공형 하고 있는데 공군용은 좀 어려웠고 지상용, 해상용 쪽은 진도가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쪽은 비행기에서 달아서 쏘는 형태를 지금 초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단 뭐 몇십 초 비행 이 정도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미국에서 걱정을 하는 게 기존에 이제 고비용 구조가 이제 정착이 된 미국 방산업체에서 이걸 했더니 미사일 한 발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하나?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예요. 예. 제 동영상 채널에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전에도 느끼시겠지만은 그런 고비용 구조 그리고 업계가 선도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미국의 방산업 업계는 지금 미국이 중국의 어떤 부상과 러시아 견제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군비를 확충하려고 군비를 현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사실은 우리말로 하자면 현대화하려는데 그게 업계 자체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천문학적 비용 그리고 또 고부가가치 무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무기들은 미국이 만들지도 못해요. 인력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외국에서 막 사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탱커나 장갑차, 조그만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미국에서 못 만들어요 지금. 다 외국에서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가의 비행기고. F-35의 그 미국 그 감사원 보고 자료 같은 거 아직 아이언버드도 못 만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였죠? 보잉이 T7 개발하는 거. 그거 이제 계속 손해 보고 있으니까 배째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마음과는 다르게 차이가 지금 간격을 더 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간격을 더 벌려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6세대 전투기 같은 거 개발하는 부분도 미국이 거기서 한번 삐끗하면은 공중 우세도 장담할 수 없어요. 30년대 가서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미국 같은 경우. 근데 그 F-35 문제가 같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이 양보를 안 하죠. 거기서. 그리고 그런 거 개발을 맡길 지금 업체가 로키드 마틴 아니면 보잉인데 노드롭 그루만이나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제가 최근에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은 공중 발사형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계속 엔진이 켜져 있지 않고 엔진을 껐다 켰다. 미국은 지금 이거 점화를 유지하는 걸 수십 초 이상 점화를 유지하는 걸 어려워하고 있어요. 예? 극초음속 순항에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껐다 켰다 하면서 껐을 때는 왜 일부러 끄는 거예요. 일부러 끄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을 활용해서 사거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뒤에 부스터가 없으니까. 이게 항공기에 무장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뭐 짐작을 하지만 우리 지금 무인기도 벌써 한 2개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들의 내부 무장창도 길이는 수량은 아니겠지만 길이는 KF-21과 같을 것이다. 예. 그러면 갑자기 숫자가 3배,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미사일들을 실어날 수 있는 수단이.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걸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운용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러시아를 앞서갈지도 몰라요. 소형화나 이런 부분에서, 전자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무서운 목적을 세우고 있구나. 이게 목적 없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연구진들이 뛰어나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섬세한 분석이 있었고 우리가 상당히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조율해 가면서. 예. 그런 시도와 노력이 아니면은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지로콘이 러시아의 최신형 호위함에 배치돼서 지정으로 향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야기도 좀 덧붙여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